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이 중국을 몰락시킨다. 2. 독일, 중국 대사관 폐쇄 및 단교 조치 시행. 3. 한국 진짜 미쳤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해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의 1대1노로 주변국들이 경제위기에 빠지며 급기야 붕괴에 직면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국에 대한 엄청난 외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스리랑카에서 시위가 대통령궁으로 치닫았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와 같은 상황에 있는 국가들이 중국의 빚더미에 빠진 경우가 10여 개국에 이르며 이들 모두가 가난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P에 따르면 파키스탄, 잠비아 등 12개국 중 대부분이 중국에 대한 외채의 절반 이상을 갚고 있었으며 정부 세입금의 3분의 1 이상이 애티부채 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의 경제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 경제가 하루하루 더욱 악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의 붕괴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를 둘러싸고 각종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빚더미에 가라앉을 엄청난 위기에 빠졌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찌나 심각한지 중국 지방정부가 3경 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난방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정도라고 해 그야말로 충격을 줬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가 추산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3조 달러, 약 3경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중국 헤이롱장성 허강시는 재정위기로 지역사회까지 불안감에 휩싸였는데 이곳은 주력 산업이었던 석탄산업 몰락과 팬데믹, 부동산 위기가 겹쳐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허강은 재정 수입의 2배가 넘는 부채를 견디다 못해 재정 긴축에 들어갔고 그 결과 기반시설 운영에 지장이 생겨 겨울 내내 난방을 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 내 다른 도시들도 수년 안에 허강처럼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매크로폴로는 중앙정부의 보증이 없다면 중국 지방정부의 3분의 2는 채무를 제때 변제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의 숨겨진 채무가 급증하며 중국의 부채 비율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1분 기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82%로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보다 9%나 급등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의 부채 비율이 167%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는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인프라 투자 사업을 벌이는 LGFV, 위 채무는 현재 지방정부의 채무로 잡히지 않고 있어 눈속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LGFV 위 채무가 기업 채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 부채 비율이 낮고 기업 부채 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중국의 부채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중국 경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중국의 부채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의 활성화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최근엔 빚에 몰린 개발업체들의 아파트가 무더기로 경매에 쏟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칭다오에서만 494채의 아파트가 법원 경매 물량으로 나오는 등 중국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다는 사실을 방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은 탈중국을 가속화하며 중국에 더 큰 걱정거리를 선물해줬습니다. 앞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실제로 최근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중국의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6일엔 캐나다와 핵심 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장관급 경제안보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맥락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손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알아차린 중국은 G7 회의 이후 한국에 갑작스런 제재를 가하며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달 중순부터 중국 일부 지역에서 네이버 접속 장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네이버를 차단한 거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가수 정용화의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취소되자 한알령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할만하다 혹은
오히려 좋아 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는 수년 전부터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의식해 호주, 아세안, 북미, 남미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꾀했던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탈중국에 대해 오히려 좋다는 반응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그동안 호주 리튬과 니켈 자원 개발을 위해 4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해온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역시 리튬을 채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원을 바탕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각종 배터리 소재를 만든다면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LG화학 역시 최근에 미국 피드몬트 리튬 과연 20만 톤 규모의 리튬 전광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공급망 다변화를 꾀했습니다.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인 분리막 전해질을 만드는 업계에서도 탈중국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선 분리막 업계에서는 SKIET가 연내 북미 투자 의사결정을 마치고 실행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투자가 현실화하면 SKIET는 글로벌 3대 전기차 시장 모두의 분리막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해질 업계는 대부분 북미 투자 계획 수립을 모두 끝낸 상태로 엔캠은 조지아주에 연 2만 톤 규모의 전해액 공장을 가동하는 동시에 테네시, 오하이오, 미시간 등지에 신규 생산 거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솔브레인과 동화기업도 내년 하반기부터 현지에서 전해액 생산에 나설 예정으로 솔브레인은 인디애나주에 생산시설 공사를 시작했고 동화기업은 상반기 중 테네시주에서 첫 삽을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는 예전처럼 중국산만 갖고 전 세계를 상대로 배터리 소재를 팔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에 한국 기업들은 미리 탈중국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내친 김에 이들 기업들은 본격적인 탈중국을 통해 그간 중국이 패권을 누려온 분야에서 추격의 기회를 잡으며 우리가 패권을 가져오겠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현대차도 중국 경제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데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인데요.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6월 창저우 공장 가동을 멈추고 공장 설립 7년 만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저우 공장은 현대차의 네 번째 중국 공장으로 현재 공장 일부 설비를 현대차 베이징 1공장에 이관하고 사업 철수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철수 결정 소식에 창저우 지역 주민들은 현대차 공장이 곧 문을 닫는다는 소문을 틀었다. 2016년 공장을 세울 때만 해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는데 문을 닫는다니 너무 아쉽다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현대차는 이런 현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중국 시장을 떠날 준비를 착착하고 있는 중으로 실제로 중국 내에 있는 나머지 공장도 거의 가동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건 중국 판매가 아니어도 해외에서 아주 무섭게 폭풍 성장 중이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완성자 업체들이 현대차를 의식할 정도로 자동차 업계에선 현대차가 전기차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이 현대차는 어떻게 그렇게 쿨해졌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낼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두각을 내고 있음을 방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저가 브랜드를 만들었던 현대차가 전기차의 혁신을 꾀하며 시장 1위인 테슬라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아이오닉 6는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자동차 전시회 2023년 WCR에서 최고상인 세계 올해의 차와 함께 올해의 디자인, 올해의 전기차상을 받으며 테슬라의 아성을 의협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980년대 엑셀을 내세워 미국에 상륙했을 때만 해도 싼 가격으로 미국 코미디언들이 웃음거리로 삼았던 것과 확 달라진 엄청난 변화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 3위로 올라선 인도 시장에서도 엄청난 폭풍 성장을 이어가며 훨훨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도 내 판매량이 꾸준히 늘면서 작년 현대차, 기아의 인도 법인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차는 인도 시장을 철수한 GM 공장도 인수할 예정이라 절차가 마무리되면 현대차의 인도 현지 생산량은 연간 125만 대를 넘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심지어 현대차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투자에 나서며 글로벌 완성자 업체들의 꿈인 배터리 내재화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데요.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선 자체 배터리 생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먼저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가 주목하고 있는 건 리듬 메달 배터리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30% 길고 12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9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현대차는 미래차 1등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조만간 중국이 탈중국을 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돌아와 달라고 목 놓아 울부짖을 것 같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의 불법적인 무역 제재 조치에 대해 완전히 통제되어 경제가 완전히 통제되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어 한국 당국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국 당국의 예상치 못한 대응은 유럽 전체가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정보 자원과 경제적인 관계를 활용하여 독일이 중국과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국은 독일을 위해 새로운 무역 조치를 제안하여 다른 시장을 찾고 경제를 다각화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한국은 독일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IT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아시아 국가들이 자신들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유럽 전체가 존경할 만합니다. 이것은 글로벌 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 간 협력과 연결의 중요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냥 그것만으로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독일에서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선 넘은 행동에 여러 번 당황했던 독일에서 더 이상 중국을 참지 못하고 단교 선언과 퇴출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요. 베를린에 위치한 중국 대사관 폐쇄는 물론 중국 대사 퇴출까지 이어지며 강경한 태도로 바뀐 가운데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외치며 독일은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섰죠. 당황한 중국은 독일의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해 애원하는 상황.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중국과 독일은 인연을 끊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관계가 최근 금이 가면서 독일이 중국을 향해 보이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중국과 인연을 유지하며 비즈니스 파트너로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던 황금기는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5일 독일 총리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중국을 상대로 한 단교 선언인데요. 중국의 행동에 더는 참기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죠. 이를 위해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대사관 소개 조치는 물론 우켄 주독일 중국 대사를 초치하는 행보를 보였죠. 메르켈 총리는 실리를 중요하게 여겨 중국과의 무역이 독일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중국의 횡포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국제적인 중국 제재가 필요한 자리에서 메르켈은 중국과의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발언을 회피하거나 중국 기업의 독일 투자 유치를 위해 중국 기업인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여는 등 중국인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의를 중국인들은 남용했죠. 중국 공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독일인들에게 적극적인 로비를 하는 한편 독일 정부의 친중국 인사를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독일 정계를 그들 손에 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의 입구로 독일이 도와주기를 바랬죠. 관세는 물론 비유럽 국가에 대한 장벽이 높기에 유럽은 아시아 국가가 쉽게 침입하기 어려운 곳인데요. 독일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그나마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중국이 그 틈을 비집고 독일을 전진기지로 삼아 서유럽 세계에 자국 상품 수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독일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죠.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한 독일 기업들은 메르켈과 마찬가지로 숄츠 총리를 구슬려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숄츠 총리는 뜻밖의 모습을 보이며 중국과의 협력을 거절했죠. 독일 주간 슈피겔지는 최근 폴크스바겐이 중국 진출을 위해 정부에게 투자 보증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 보증에 대해 폴크스바겐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죠. 1980년 헬무트 콜 총리 시절부터 정부가 기업의 중국 투자에 거부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독일의 수출을 위해 정부는 기업이 요청한 건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걸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중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일이 투자 보증을 거절하는 한편 폴크스바겐 외에 다른 독일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요청하는 요청서도 거절 의사를 표현하며 다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게다가 호주가 주관한 피치블랙 훈련에 독일이 공군을 파견하면서 중국에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현재 호주는 중국과 척을 진 국가로 대중국 동맹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군사를 보낸 곳들은 중국과 거리를 둔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군 병력을 보낼 이유가 없는데 독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파이터 6대를 호주 훈련에 보내며 중국과 거리를 두겠다는 확실한 의사표현을 한 것이죠. 동시다발적으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중국에게 협박당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며
중국의 보호무역주의로 독일이 희생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일의 대중국 무역 수출 비중은 전체 무역 수출 비중에서 9.5%를 차지하는데요. 전체 국가들 가운데 1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과감한 판단을 내린 것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길을 걷는 독일이 과감하게 중국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중국이 독일에게 저지른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올해 9월 영국에서 의미심장한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발간한 보고서에는 심상치 않은 내용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 공안이 전 세계에 걸쳐 비밀 경찰서를 설치했고 공작원들을 동원해 반시진핑 인사들을 몰래 구금하거나 살해하는 등 다양한 공작 활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중국 공안이 부르는 이들 비밀 경찰서의 명칭은 110 해외 서비스 스테이션인데요. 당초에 이 조직 설치 명분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잡기 위한 것으로 범죄 조직 일망타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실제 활동은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었죠. 중국 공산당 통일선전부 산하의 조직과 관련이 있는 비밀 경찰서는 중국 음식점, 편의점, 배달업체 등 다양한 모습으로 그 진짜 정체를 숨기고 공작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 보고서 발간에 중국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작년 4월부터 올해 7월에 이르기까지 중국인 약 23만 명을 형사처벌을 위해 귀국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말하며 비밀 경찰서 운영과 운송 인원까지 공개했죠. 원칙적으로 스테이션은 수배자를 검거해 송환할 법적 권한도 없고 타국의 땅에서 수사 행위를 하는 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심지어 상대 국가에 어떠한 허가 요청도 하지 않고 벌인 일이었죠. 독일은 특히 110 스테이션의 주요 기지로 활용되었습니다. 중국 공자학원을 겉에 내세우고 공작원들이 독일 주요 도시에서 버젓이 활동, 시진핑과 관련해 안 좋은 소리를 한 인물들을 몰래 구금하는 행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스테이션 기지는 독일 공관과 매우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독일 공권력을 비웃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죠. 이미 공자학원에서 중국 로비스트들이 독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정보를 캐내려 했던 전적이 있었는데 또 한 번 중국 스파이들이 독일 땅에서 활보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도 중국 해커 그룹이 독일 주요 회사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해킹을 시도한 사실이 발각되는 등 독일 정부는 중국이 저지르는 뻔뻔한 불법 행위 시도에 경악했죠. 중국 소속 그룹인 해킹그룹 원티가 독일 기업인 BASF와 지멘스를 대상으로 기밀을 빼내려 한 흔적을 독일 정보부가 발각. 독일 정부가 중국에 경고를 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연이은 중국의 일탈 행위는 실리무역을 추구하려는 독일의 인내심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죠. 의구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양면성이 드러났고 독일 기업인들도 중국 정부에 의해 차별받는 일들이 잇따르면서 독일은 더는 중국을 감쌀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특히나 점점 중국 수출에 의존적인 형태의 독일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도이치뱅크 크리스천 봉제 최고 경영자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죠. 독일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에너지 위기를 맞은 것처럼 현재 독일은 중국 수출에 의존하면서 자립할 힘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숄츠 총리도 이 주장에 동의하며 탈중국을 선언 단교 조치까지 취하며 강경한 자세로 돌변한 것이죠. 실리로 포장하기에는 한참 선을 넘은 중국을 독일은 인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중국에 대응할 준비를 진행 중인데요. 에버하르트 촐은 독일 국방참모장관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통해 중국군의 군사력 축적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이를 경계하고 있다 고 말하며 중국군을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과 발걸음을 맞춰야 한다는 숄츠 총리의 결단은 독일을 변화의 바람으로 몰고 있는 셈이죠. 올해 초 독일과 공조를 강조하며 중국 독일의 무역 확대를 요청했던 리커창 총리는 갑작스럽게 바뀐 변화에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군사까지 호주 훈련에 파견하면서 대립하고 중국 대사 초치와 단교까지 이어진 일련의 흐름에 대해 중국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중국도 독일의 행동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죠. 실제로 현지 시간으로 21일경 중국은 주중 독일 대사를 초치하는 모습을 보이며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 폐쇄 결정에 나서는 등 즉각 보복 움직임을 보였죠. 무역 보복까지도 선언하면서 중국은 독일을 억누르려고 했지만 독일은 믿을 수 없는 중국과의 인연을 버리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 한국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에 의존하며 친환경 에너지 영역에 있어서 중국의 뜻대로 끌려가던 독일은 원전으로 방향을 틀면서 원전 기술을 가진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독일의 요청에 한국은 도움을 주며 원전 수출까지 내다보는 가운데 중국은 강경하게 나오는 독일의 태도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들에 몰렸던 자본들이 한국, 초대박 났다. 한국의 이것 이순식간에 전 세계를 바꿔놓았다. 한국은 인류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세계 3대 과학 저널 네이처, 사이언스, 셀이 대대적으로 긴급 발표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외신들도 한국이 최근 공개한 이것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온종일 이 뉴스만 내보내고 있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암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부동의 1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4명 중 1명은 암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대 사망원인은 암 82,688명, 심장질환 31,569명, 폐렴 22,812명, 뇌혈관 질환 22,607명, 고의적 자해 13,352명, 당뇨병 8,961명, 알츠하이머병 7,993명, 간질환 7,129명, 폐혈증 6,429명, 고혈압성 질환 6,223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단 암이란 죽지 않고 계속 분열 증식하는 세포들이 모인 종양을 말합니다. 원래 세포는 분열하면 죽어야 하는데 불사신처럼 죽지 않고 계속 증식을 하죠. 더 쉽게 설명하면 정상세포 변이가 됩니다. 만약 위에 암이 생깁니다. 그냥 놔두면 위가 암종양으로 덮여버릴 겁니다. 그러면 위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암종양이 있는 위를 절개하여 칼을 들이대면 큰 분열이 일어나서 혈관을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즉, 수술에도 전이가 쉽게 되니 완전 제거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공적으로 위암 수술을 하여도 위를 잘라내니 인체의 완전성이 크게 훼손됩니다. 즉, 건강할 때보다 위 기능이 크게 약화하여 제대로 소화를 하지도 못하게 되는 등 몸이 극도로 약해집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장기가 암으로 뒤덮여 기능을 하지 못해 사망하고 수술을 해서 장기를 절개해도 건강이 크게 악화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의 완전성이 떨어져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만약 전이 되거나 재발하여 또 수술해야 한다면 다시 건강은 더 나빠질 겁니다. 예를 들어 위 100%, 간 100%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위 수술 후 60%를 잘라내거나 간에 전이 되어 간 60%를 잘라낸다면 몸의 변화가 얼마나 심각할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암이 사람에게 큰 절망감을 주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암은 기본적으로 아주 활달하고 강력한 종양입니다. 모두가 암세포는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면역체계가 활동하지 못해 암세포가 암종양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해 암종양이 생긴 사람에게 건강한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게 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암은 아주 활달하고 강력한 종양입니다. 암이 위에 있다면 위는 맛이 같습니다. 하지만 위암 종양은 아주 건강하죠. 여기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암이 있어 잘 먹어야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잘 먹는다면 암이 이 영양분을 아주 맛있게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이 먹다 남은 것을 우리의 정상적인 몸이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서 영양 섭취를 줄이면 암종양은 굶지 않습니다. 우리 장기 즉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빼앗아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말라 죽습니다. 즉 정상적인 사람은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굶으면 살이 빠집니다. 그런데 암이 걸린 사람은 많이 먹으면 정상 몸매이고 굶으면 살이 빠지다 못해 해골처럼 되어갑니다. 살자고 먹으니 암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는 형상이고 굶자니 다른 장기나 신체의 영양분을 빼앗겨 면역력은 더욱 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암이 생기면 암의 직접적 작용으로 장기부전 굶어서 장기부전으로 사망하는 겁니다. 항암 치료가 있지만 문제가 큽니다. 거의 모든 항암 치료는 최고의 독성을 인체에 투입하는 겁니다.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방사선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암 치료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수술을 한 경우 남아있을 암세포나 작은 암 종양을 파괴하기 위해서이고 수술을 못할 경우 암 종양을 파괴하거나 암의 확장을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강력한 항암제는 정상적인 세포마저 파괴시킵니다.
그러면 몸의 장기 기능은 떨어지고 장기 부전이 오죠. 이 때문에 전 세계 수억 명에 달하는 이들이 매일매일을 고통과 극심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이를 한방에 해결할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폐암세포의 성질을 바꿔 전이성 폐암을 치료 가능한 폐암세포로 되돌리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암세포는 초기에는 전이 능력이 없지만 기존 약물로 치료되지 않고 악화하면 전이 능력을 갖추게 돼 다른 장기로 퍼집니다. 연구진은 폐암 유전자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정립한 후 전이 상태의 폐암세포를 치료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핵심 유전자 3개를 찾아냈습니다. 김남희 카이스트 박사과정생은 유전자 네트워크의 전이능을 가진 폐암세포에 관련된 표현형 인자들을 대입해서 대입한 표현형 인자들이 다시 전이능이 제거된 세포 상태로 바뀌는 유전자들의 조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찾아냈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발굴한 유전자 3개를 실제 인간 전이성 폐암세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전이성 폐암세포가 치료 가능한 폐암세포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발병 장기인 폐는 물론 전이된 다른 장기의 암세포도 치료 가능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폐암세포를 사멸하는 기존 치료 방법이 아니라 암세포의 성질을 변화시켜 치료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광현 카이스트 교수는 암가역화, 연구 성과,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성질만을 변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안전하게 암을 마치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질환으로서 관리하면서 건강 수명을 계속 유지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 기술이다 전했습니다. 앞서 연구진은 지난 2020년 대장암세포를 정상 대장세포로 되돌리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2021년 1월엔 가장 악성인 유방암세포를 호르몬 치료가 가능한 유방암세포로 변환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관련 기술을 국내 바이오 기업에 이전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국이 이 엄청난 발표를 한 직후 매우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국가들이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암세포 치료제를 가장 먼저 받기 위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암세포 치료제를 상용화한다고 해도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규모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본 또는 한국에 속해 있습니까? 번호표를 가장 늦게 받는다면 수년에서 최대 10년 이상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사협회도 최근 들어 갑자기 미국 의사들을 한국으로 유학 보낼 것이라며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임을 알렸습니다. 암 치료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급성장했는데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는 영국 대학병원보다 수준 높은 한국 동네 치과라는 제목의 일화가 매우 유명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간 A양은 오른쪽 어금니가 아파 현지 대학병원 치과를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자 현지 의사는 멀쩡한 왼쪽 어금니를 유심히 관찰하더니 갑자기 후배 의사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봐도 저 왼쪽 어금니는 너희들이 여기에 살면서 매우 드물게 볼 수 있는 정교하게 딱 맞도록 잘 만든 교과서 같은 크라운이야. 그렇게 치료를 받고 1년 뒤 한국으로 돌아온 A양은 세계 최대 금광, 이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의사는 오른쪽 어금니를 보더니 어디서 치료했냐고 물었고 영국에서 치료받았다고 대답하자 그 역시 신참내기 의사들을 호출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오른쪽 어금니 잘 봐도 너희들 이빨 저런 식으로 해놓으면 병원 문 닫는 거야? A양은 그러면서 한국의 의료기술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어도 10년은 앞서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자 댓글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딸도 영국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한국에 와서 지금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재료라는 말을 들었다. 캐나다 치과 갔을 때 신경치료 어디서 했냐고 정말 잘했다고 하더라. 캐나다에서 신경치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셜 닥터를 찾아가야 한다. 고등학교 때 뉴질랜드에 어학연수 갔는데 사랑니가 너무 아파 치과에 갔더니 사랑니는 안 뽑고 의사들이 어금니를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할 수 있지? 어메이징 판타스틱을 외치고 난리였다 전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미국 의사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 전문의 로렌스 메도프 박사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5기 진단을 받은 그는 신장 이식이나 투석 치료가 필요했지만 상황이 여의치않아 고심하던 중 한국의 줄기세포 연구 전문병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도프 박사는 치료를 받은 뒤 일주일 만에 증세가 크게 호전되어 한국의 의료기술을 극찬했습니다. 미국 출신의 의사 카를로스 차파 역시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자생한방병원의 치료 동영상을 접하고 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함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병원은 의료기술이 단기간에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카를로스는 끈질기게 매달렸고 결국 병원 측의 초청을 받아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